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벌써 이제 2월달 마지막 주가 밝았습니다. 모두 힘찬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되셨으면 좋겠고요.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토요일날 나왔던 기사죠. 미국의 1등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SEC의 소송에서 드디어 승소를 하면서 5천만 달러 법률 비용을 공개했다. 소송 비용으로 5천만 달러 정도 지출하면서 SEC와의 법적 공방이 완전히 끝난 것이죠.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시나리오가 정말 몇 년을 끌어왔는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암호화폐 시장이 어디서는 증권이라 그러고 어디서는 상품이라 그러고 참 초기 시장인 거는 맞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회의 땅이 아닐까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SEC와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가 추진이 되면서 이제 슬슬 암호화폐 규제 변화가 오겠구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저는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하나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현상이죠. 코인베이스 소송 끝났으니까 이제 바이낸스 소송, 크라켄 소송, 또 우리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리플의 소송 또한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코인베이스의 파티를 망친 바이비트의 해킹. 이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 마진 거래로서 굉장히 유명한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대형 거래소인데 해킹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이 SEC 규제 완화 신호가 있겠다. 이제 리플 투자자들도 이 파티를 좀 기다려보자.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 기대하고 있었지만 찬물을 끼얹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번에 바이비트 해킹 사건은 역대급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15억 달러가 넘게 피해를 입었고 하나로 했을 때는 2조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죠. 암호화폐 보안 전문가 자크 엑스비티에 따르면 이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북한 해킹 그룹의 라잘루스가 배후에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들은 과거부터 거래소를 털고 네트워크에 대한 해킹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탈취한 이력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역시 이번에도 바이비트를 필두로 한 해킹 규모 최대 사태, 이 라잘루스와의 연결고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최대 규모의 해킹은 맞았는데요, 그 정도로 크게 빠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께서도 좀 주말에 생각보다 어느 정도 약간의 조정이 있고 다시 좀 말아올리는 듯한, 특히나 리플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제자리에 횡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최고 경영자 CEO의 벤조의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단단했습니다. 고객 자산은 안전하고 출금 여전히 가능하다. 우리는 지금 지급 준비율 또한 탄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또한 바이비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형 거래소들에서 협력을 하면서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금세 안정세를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의 그 세력들이 하락장 오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미 개미털기 할 거 거의 다 했는데 이제 SEC 소송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와중에 해킹 사태까지 나왔다? 하지만 더 이상 개미털기 하기에는 패닉셀 하면서 떠나간 물량들이 너무 많고 2월 초를 시작으로 15조 원에 육박한 롱 물량을 크게 털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금을 털어먹을 게 없다. 역사적 패턴을 미루어 보았을 때도 세력들이 매집한 다음에 시장을 붕괴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해킹 사태가 상승장에서 불어온 게 아니라 조정장에서 왔다라는 것을 저희는 오히려 고무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암호화폐 생태계를 제도권 안에 편입하려는 과도기 속에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 규제 마련이 좀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이 바이비트 해킹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들었을 때는 이 이더리움에 대한 콜드월렛을 장악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께서도 콜드월렛 쓰실 때 그 니모닉 기반의 24가지 시드 구문이 있잖아요. 항상 사진 찍어두는 게 아니라 따로 노트에 적어가지고 집안에 아무도 못 보는 곳에 잘 보관을 해두셔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콜드월렛을 장악했다라는 건 사실 내부자와의 연결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들의 실수인지 의도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니모닉 기반의 시드 구문, 마스터키는 항상 잘 보관해 주시고, 컴퓨터 노트북에 구글에 대한 확장 프로그램 같은 거 이상한 거 절대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참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변동성도 크고 퍼드 뉴스도 너무나 많은 시장인데
또 거래소라든지 콜드 월렛, 하드 월렛 관리하는 것조차도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고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제 8차 컨퍼런스 4월 19일 날 예정 짓고 있는데 그때는 이 웹3 지갑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디파이 섹터에 대한 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온체인 RWA 섹터가 174억 달러 시장 캐파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한쪽에서는 암호화폐 해킹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역시나 이 산업 자체는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 좀 규제가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디파이와 전통금융 경계가 허물어진다. 우리가 앞으로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디파이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에이브라든지 컴파운드를 통해서는 이미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디파이 생태계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슬슬 XRP 레저 생태계에서도 디파이 프로젝트가 출시가 되면서 우리가 XRP를 예치해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점점 구축되어지고 있다. 제가 지금 파일럿 테스트 하고 있고 안정성 검증 이후에 이것 또한 다음 컨퍼런스 때 4월 19일에 8차 컨퍼런스 하게 되면 그때 좀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WA 시장이 커지는구나. RWA라는 건 자산의 토크나 리얼 월드 에셋 모든 자산 클래스를 코인으로 살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토큰화된 미 국채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보니까 주요 프로젝트로는 해시노트가 보이고요. 두 번째 블랙록의 비들 펀드가 보이고요. 세 번째 온도 파이낸스가 보인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해시노트, 블랙록, 온도 파이낸스 뿌리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 또한 XRP 레저 생태계와 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 블랙록과 시크릿타이즈가 공동 개발한 비들 펀드 여기는 서클사가 연결돼 있으며 BNI 멜론을 통해 과거서부터 SAB 1-to-1 회계 지침을 최초로 면제받으면서 커스터디안을 하고 있었다. 전체 공급량의 6억 5천만 달러가 유지되고 있다. 캐파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RWA XYG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토큰화된 미 국채 시장 점점 커지고 있으면서 여기 나오네요. 해시노트 1등, 2위가 온도 파이낸스, 3위가 시크릿타이즈, 웜홀과 같이 가죠. 4위가 프랭클린 템플턴, 미국 기반의 대형 자산운용사인데 여기는 또 폴리곤과 스텔라 루멘과 함께 미 국채를 온체인으로 올리고 있다. 우리가 온도 파이낸스 많이 공부해봤고 시크릿타이즈, 블랙록과 연결되는 거 알고 있고 리플이 초기부터 투자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해시노트는 뭐지? 해시노트가 뭔데 마켓시어 27%나 가져가지? 최근에 해시노트를 어디서 인수했을까요? 서클사가 인수했다. 여러분 서클사 잘 아시죠? USDC를 찍어내고 있고 뒷배를 봤을 때 어디서 시작됐다라고요? 골드만삭스의 출자 회사라고요. 여기도 나오네요. 뉴욕 멜론은행에 USDC를 맡기고 있었다. BNI 멜론은행, 미국의 최초의 은행으로서 리플과의 고위급 임원진, 자리 교체가 현저히 많이 일어났었다라는 것. 그 예시로서 XRP의 수탁 플랫폼 폴리사인의 고위급 임원진 팀 키니 역시 뉴욕 멜론은행 출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쪼록 서클의 뒷배 골드만삭스의 출자 회사로 시작이 되면서 그 자금 연결줄에는 역시나 금융 엘리트들이 들어가 있네요. 서클사의 공식 홈페이지죠. 블랙록, BNI 멜론, 코인베이스, 마스터카드, 머니그램, 비자, 월드페이, from FIS, 피델리티의 자금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시노트 역시 시크릿타이즈라든지 온도 파이낸스라든지 함께 가고 있는 하나의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 골드만삭스에서 The Opportunity in Payment, 결제에 있어서의 기회라고 하는 하나의 보고서에서 서클을 언급했고요. 당연히 출자 회사니까 언급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SEC에서 승소를 한 코인베이스, 미국의 1등 거래소 약 70%가 기관의 자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리플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뿌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이 RWA 생태계가 커지면 커짐에 따라서 XRP 레저에 대한 효용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온도 파이낸스가 XRP 레저 기반의 미 국채 상품을 출시했었죠. 이 기사에서 나오는 OUSG 플레임을 봤을 때 온도 숏텀 US Government Treasury 미 단기 국채를 XRP 레저 생태계로 올려가지고 RWA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싱가포르 기반으로 한 오픈 에덴에서도 XRP 레저를 선택하면서 재무부 상품 트레저리 B를 출시한 바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샤라든지 인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기반으로 한 오럼 에쿼티, 또한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아치악스를 통해서도 RWA에 대한 자산의 토큰화에 대한 온체인이 XRP 레저가 선택되면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테이트 스트릿과 피델리티, 유럽을 기반으로 한 LGIM 역시 함께 들어오면서 리플 원장을 활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온도 파이낸스와 함께 24/7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미 국채를 올리고 있다라는 거, 온도의 뒷배에는 블랙록이 있기 때문에 이미 XRP 레저는 블랙록에서 선택받은 메인넷이다라고 결론을 드릴 수가 있겠죠. 왜 최근에 리뉴얼된 온도 파이낸스의 공식 홈페이지에 리플의 마크가 들어가 있는지 이미 정답지는 나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중반부를 기준으로 영국의 대형금권이자 리플의 초기 투자자죠.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얼월드 에셋의 시장, 자산의 토큰화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기 때문에 2034년이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9년 뒤, 10년 뒤가 된다면 30조 달러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 커질 수 있는 시장 몇 가지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진정성 있게 공부해야 되는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구동되는 걸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황금기 시대가 아닐까 감히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에서도 SEC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을 토큰화 시킬 수 있게 승인을 해달라 촉구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블랙록과 SEC가 헤드 투 헤더로 맞붙었을 때 블랙록이 이겼던 확률 576건 신청했을 때 한 건 빼고 다 승인됐었다. 실제로 퍼센티지로 확률 계산을 해보면 99.83% 모두 다 블랙록이 이기면서 승인해준다라는 거, 즉 다시 말해 블랙록이 하자라고 하면 그들의 힘은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고 이미 비트코인을 금과 견줄 수 있는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를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네트워크에 투자를 이어갈 필요가 있겠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 산하에 있는 암호화폐 최대 신탁사 이 그레이스케일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스위프트의 시장 캐파가 300조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배 정도가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리플과 스텔라 루멘의 역할이 얼마나 크게 적용이 되는지, 이 국경 간 지불 섹터에서는 XRP와 XLM 큰 유틸리티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왜 지속적으로 소시에테 제너럴 폴지 그룹에서 스테이블 코인 미카법을 준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텔라 블록체인으로 확장이 되어져 가고 XRP 레저를 선택하면서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이죠. EURCB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돼 가고 있는지,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리플사에서 직접 찍어내는 RLUSD 점유율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미 호주 달러, 브라질의 헤알, 일본, 팔라우, 홍콩, 미국의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형, 더 나아가서 유럽을 기반으로 한 EURCB뿐만 아니라 영국의 그 파운드 재단 역시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걸 미뤄본다면 미래 가치의 인터넷의 시장, XRP 레저가 중심적인 망이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어쩌면 XRP가 비트코인보다 더 희소하다, 비트코인은 XRP보다 희소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는지, 우리가 비트코인이 왜 나왔고 그의 본질을 알게 된다면 이 가치에 대한 인터넷 결제 속도라든지 정말 금융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 그 ISO 2002 등록 관리자 그룹에 어떤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는지 보게 된다면 다방면에서 비트코인보다 우수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한 개 정도의 비트코인 자손에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금의 형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 왜 리플의 공동 창립자 이 아서 브리또가 XRP가 전 세계 인구가 쓸 수 있는 국경 간 결제를 아우르는 금융 포용성의 시대에서 가장 큰 유틸리티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을 하며 $10,000,000론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시간을 바라보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변화한다라는 거.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쪽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지만 이제 점점 규제에 대한 명확성,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서 이 친구에 대한 빛을 발하는 시기 2025년 하나의 기준점, 원년이 될 것이다. 리플 빅뱅의 해가 될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도 같이 화이팅 하시죠. 금일도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